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동준입니다. 광주와 세종시가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광주와 세종시는 아파트 모양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는 직육면체의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는 반면에 세종시는 주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은 같은데 왜 아파트 모양은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다고 광주의 건축이 역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거나 또는 인권도시답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광주의 건축을, 광주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주말 광주시가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발표하고 도시건축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언이 선언으로만 그친다면 별 소용이 없겠죠. 시사토론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광주 도시건축선언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논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이신 한양대학교 하민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이영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송하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님 건축선언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시가 이런 도시건축선언을 새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과거 광주의 건축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가 회색 도시라는 차조적인 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고층 아파트들이 원도심에도 잔뜩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늘은 여러 가지 민간 건축, 공공 건축이 또 품격 없이 또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제적인 속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했다. 이런 반성에서 이제 선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도시건축선언이 전문에다가 10개 항목까지 포함해서 또 세부 실천 계획까지 있어서 굉장히 내용은 방대한 양입니다만 가장 골자만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뭐 제일 첫 번째 조문은 이제 역사와 미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차원에서는 경관 조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역 도로, 공원, 안전 공전 이런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공공시설, 공공건축,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얘기하는 공동주택과 도시 인프라,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성과 어떤 도시 건축 관련 행정까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전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광주의 주위 환경,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뭐 광주답게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광주의 정체성을 참 많이 담아 있던데, 이런 광주 도시건축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광주 도시건축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광주 도시건축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푸른 길이 완공됐을 때 그때쯤 시작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저 광주시하고 건축단체 지원으로 총괄건축가의 필요성을 제가 처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시민단체와 그 의회의 노력으로 지금 도시건축선언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건축선언이라는 게 WHO의 팬데믹 선언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힘을 합쳐서 보호하고 그 다음 지키고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공건축가들에게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광주가 문화도시로 가는 단초가 되었다고, 단초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푸른 길을 만들 때 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당시에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푸른 길이
후에 만들어지면 그 주변이 개발될 거라는 게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아, 푸른 길이 만들면 주변이 가능했었고 개발될 거다. 그 주변을 지구 단위로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광주시에서 일단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주시 도시 행정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계속됐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송 교수님 보시기에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 어떠십니까? 예, 그 도시건축 선언이라고 이렇게 도시와 건축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게 그 전에 뭐 서울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2013년에 도시 따로 뭐 건축 따로 되기도 하고 부산도 2019년에 건축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 뭐 미래 이런 거를 강조했었는데 광주에서는 조문 첫 번째 이렇게 역사와 미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광주답게 광주다운 뭔가 뭐 민주주의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민주적인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공간 복지에까지 이르게 노력을 하시려고 뭐 여러 인프라들이나 공공성들을 그 아래 범주에 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결국은 공간 복지에 이르는 초석을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광주의 역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답답함을 여러 번 토론하기도 했습니다만 광주가 인권도시, 민주도시 하는데 건축이나 도시 분야에서는 사실 그 정신이 거의 뭐 투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께서는 광주의 건축 또는 도시 조성에 가장 문제를 뭘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한 교수님 먼저 뭘로 보십니까? 광주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다음이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민선 7기에 시정 목표도 광주 다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선언도 지금 광주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광주 다음이 뭐냐? 그게 결국은 도시 건축 분야에서는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이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시대, 탑다운의 이 시대에서 다시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시 공간을 주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광주가 제일 먼저 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렇다면 이게 광주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속성이나 어떤 캐릭터를 자꾸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치 올림픽 마스코트 찾듯이 그렇게 찾아내는 게 광주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미래 가치를 이루는 방식이 정말 누가 봐도 아, 광주 사람답구만 이렇게 어떤 영탄적인 말이 나올 때 그게 광주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 지금 광주에 있는 도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답지 않죠. 뭐냐면 어떤 그 제도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각자의 사리와 개별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건축도 그런 민주적인 방식이라든가 이런 시민을 위한 어떤 배려가 없이 그냥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죠. 뭐 광주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아직도 극복을 못한다. 이게 지금 아직 광주답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민선 교수께서 광주에 총괄 건축가로 오신 지 한 1년 반쯤 되셨나요? 네,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광주가 광주답지 않다. 어쩌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광주만큼 권위주의에 저항했던 도시가 없는데 광주의 건축은 아직도 권위주의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평가시네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의 건축? 일단 광주의 좀 도시 문제를 한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단조로운 디자인 그리고 아파트 위주로 돼 있다는 거 하고요. 근데 멋진 주거지가 없어요. 광주에. 그래서 꼭 훈련 안 되는 이런 병사들 같아갖고 그래서 아마 총괄 건축관님을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도시재생 기본계획 이게 실현 의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부터 이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 그쪽에 이거를 아파트 단지로 지금 변환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광주 시민들의 문화도시로 가는 의지를 꺾어놓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포기 선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단체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정말 광주는 왜 이렇게 아파트만 지어야 될까요? 정말 되풀이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송 교수님 의견 마저 듣고 예. 그 문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송 교수님 지금 광주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총괄 건축가님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하면 건축 도시하면 이제 외형적으로만 보거든요. 외형적으로만 보고 요게 이제 경관적인 차이, 뭐 지역의 뭐 기와 같은 모습들, 뭐 아니면 광주니까 뭐 빛을 상징한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그 탑다운이라는 게 그 광주는 민주주의의 장소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어떤 의사의 전달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공공 건물도 만들고 민간 건물도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이제 뭐 누가 막 높아지면 뭐 너 왜 높아지냐 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맞추자 뭐 이런 거버넌스가 필요한 건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발하는 방식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예 70년대에 개발이 된 데는 저는 지금 그 타 도시를 가보면 이게 옛날의 정취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광주를 가보면 이게 70년대, 60, 70년대도 아니고 8, 90년대도 아닌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개발을 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이렇게 뭐 원도심의 모습도 아니고 완전 신도시도 아니고 조금 그런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가 아직 정확하게 성격 규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그 얘기 한번 해보죠. 광주는 왜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걸까요? 문제 제기를 이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아파트를 짓는 이유. 지금 이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요. 지금 상가를 육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가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부동산 활성화되지 못하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상가를 공급하는 거를 꺼려해요. 그리고 주로 그게 주거지로 바뀌는데 주거지 중에서도 지금 아파트를 주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요. 아무 규제도 없고 누가 간섭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아파트만을 짓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규제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의 아파트 모양하고 세종시 아파트 모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종시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가 있는데 광주는 전부 다 획일적인 아파트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교수님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근본적으로 하여튼 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주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아파트 설계를 누가 하느냐면 업체가 하죠. 네, 업체가 하는데 업체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일 표준화되게 제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말씀드린 대로 성냥갑처럼 지면 제일 싸고 많이 남겠죠. 자, 그런데 세종시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세종시는 이제 다 국가 땅이니까요. 그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토지를 분양할 때 가격으로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건설회사에서 사려면 설계안을 공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A건설회사, B건설회사한테 땅을 사겠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가격을 더 많이 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설계를 낸 업체한테 땅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강주에서는 성냥갑만 짓던 건설회사가 세종시에 가서는 듣도 보도 못하게 좋은 아파트를 설계를 하고 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건설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죠. 이거는 도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도시 관련 행정이 전부 다 양적인 것만 체크했거든요. 높이니, 뭐 사선이니, 뭐 밀도니, 용적률 컴페어. 자, 그런데 디자인은 컨트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주로서는 광주에서는 그렇게 져도 팔리니까 막 그렇게 져댄 거고,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많은 이유나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저 그렇고 보기에 뭐 흉측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볼품없는 이유가 다 그런 어떤 도시 건축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이 규제를 계획을 잘못해서 결국은 그 광주 전체적인 도시의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이신데,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주의 구도심 쪽 금남로 또는 뭐 수창국민학교 근처 이런 데들 전부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광주 도심 자체가 아파트 숲이 될 텐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문제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교수님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서울에서는 요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재정비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결국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한 지역을 재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주변에서 없었던 생활 SOC 시설들이나, 예를 들면은 뭐 큰 수영장들, 뭐 저희가 원도심 같은데 큰 수영장이 좀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저층부의 어떤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같이 넣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광주 같은 데서는 뭔가 이게 지가도 낮고, 또 이분들은 또 많이 소득을 얻고 싶고, 또 건설회사는 뭐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깽폼이라는 걸로 그냥 쭉 그냥 일괄적으로 성냥갑처럼 정말 시공을 하는 게 빨리 투입을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주변과의 어떤 상생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건축 선언에서는 그 뒤에 이제 세부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이제 저희 지금 선언에는 이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무등산 광주천에 대한 경관, 그다음에 조망, 이것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마을 공동체에는 마을의 정체성이나 원도심의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뭐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소위 최상위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하위에 시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법정계획, 비법정계획, 그리고 각종 정책, 조례, 그다음에 심의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선언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쫓아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각종 계획, 기준, 뭐 조례 등에 의해서 이제 이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강력한 규제를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지역을 좀 더 다르게 바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송 교수님 방법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서 적용된 케이스 하나가 그 중계동 백사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전에 판자촌이 형성된 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좀 뭐 소위 얘기하는 터무니, 땅의 무늬, 뭐 그런 골목길들,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예전에 이제 그 적정 사이즈 밑에서 살던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분들은, 작은 집에 살던 분들은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사이즈가 큰 데는 그 조합으로 만들게 되는 케이스를 해서 그 아파트와 작은 어떤 터무니가 있는 마을, 뭐 예전에 정취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믹스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도 그걸 하는 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공감대가 어떤 시와 어떤 건설 쪽과 그다음에 주민들은 또 이제 쭉쭉 올려야지 자기네 땅이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광주에서도 그런 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광주에서도 그 양림동이나 동명동 같은 지역들은 그런 시도들이 조금씩 또 있기도 하고 지금 곳곳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림동도 펭귄 마을이 유명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오히려 공예거리, 공예문화 단지를 건설해갖고 저는 앞으로 그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펭귄은 그 한계가 있는데 이 공예문화 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고 그리고 그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양림동에서 앞으로 가장 활발하고 인기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사시는 분들 어떻게 훨씬 살기가 좋을까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직접 입주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이주를 오셔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광주 형식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그 이웃들과 아까 그 단지를 벗어나는 이웃들과의 소통이나 공동체 이런 부분에도 나쁜 영향들이 많죠. 안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뭐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는 단독 주택만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파트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명제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땅을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외곽에는 담벼락을 치고 그 안에다가 주차장, 녹지 이것들과 이제 소위 말해서 타워죠. 타워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만이 아파트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두 종류 중에 하나인 단지형 아파트고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꽉 차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파트입니다. 그거는 공간이 어디 있냐면 이 집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죠. 이제 안에 중정이라고 해서 공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가로의 면에 있는 아파트냐, 도시의 가로와 이웃하고 멀찌감치 녹지나 주차장으로 뛰어갖고 자기 혼자 홀로 서 있는 아파트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사는 아파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단지형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로 예를 들면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에 살려면 파리식의 아파트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 나가면 바로 길이 있고 자기네 뭐 조그만 마당이나 이런 거는 단지 한 정 가운데 있는 정도를 가지고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이 타워형 아파트보다는 일조나 이게 조금 열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수해야죠. 반면에 저 첨단지구 같은 데라든가 뭐 외곽은 얼마든지 단지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원도심에도 단지형을 지으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높이가 일단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골목길로 해서 서로 잘 어울려 살던 하나의 생태계를 덜러덩 이 큰 땅덩어리가 들어가서 골목길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들어가고, 맞으면 농구장도 들어갈 거고, 뭐 공원도 들어갈 거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한 시민사회가 그 아파트 단지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뭐 정석 교수 같은 사람은 그걸 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종양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파트는 한 종류가 아니다. 그리고 역사 도시만에서는 단지형 아파트는 못 짓는다. 이렇게 가는 거가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송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그걸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1터하고 3터가 이렇게 좀 겹치는, 그러니까 저층부에서는 사람들이 일도 하고 위에서는 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서울의 많은 위성 도시들이 뭐 분당이나 일산 뭐 이런 데가 다 서울로 일을 하러 가니까 또 아파트만 또 쭉쭉 지게 되는 것처럼 광주도 광주 안에서 일하고 주변에서만 이렇게 산다면 또 이제 밖에서는 쭉쭉 짓는 아파트만 짓고 광주 안에서만 일하게 되는데, 자족 도시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네라는 것들이 뭐 구도심에서는 이런 그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족 도시가 이루어지고, 또 신도시에서는 또 신도시만의 자족 도시, 뭐 좀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재택근무도 하는데 좀 1터와 3터가 겹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다양성 있는 도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광주가 못 해왔던 이유가 뭐 1차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집을 어떤 내가 생활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봐왔다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그보다도 중요한 건 건설업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광주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가려고 하면 건설업계 상당히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세요? 뭐 저항 굉장히 거셀 겁니다. 거세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규제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이제 재산권이라는 걸 가지고 시민들이 서로 시민끼리 갈등을 하는 거가 더 두려운 건데, 그 시민권이 아니 재산권이 왜 자기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위험한 거는 건설업체가 기대 수익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작에 우리가 이런 걸 빨리 선언이나 이런 걸 만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지구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도시 설계를 해놨으면 어느 땅값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정해지거든요. 여기 높이가 얼마고 뭐가 얼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가지고 이 건설회사가 로비도 잘하고 심의 통과도 잘 시키면 40층짜리가 얻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걸 잘 못하면 내가 깎여서 30층이 된다. 이런 맞아면 그 거의 투기판이 되다 보니까 이 토지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40층 지을 수 있는데 30층 지라니까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체의 저항 이전에 빨리 우리가 예측 가능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시 전역에 대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들 사이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들이 말하자면 진짜 제대로 된 건설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부동산 이 장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혹시 뭐 더 하신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파리가 저렇게 멋있게 된 이유가, 사실 파리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어요. 그 속에 파리 시내에서 집을 고치면서 환경을 좋게 하고 차지할 수가 없는 건축주는 파리시를 떠나라 그랬어요. 고치지 않는. 그래서 파리시가 그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실제로 파리 시민들이 스스로 그 현재 사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거. 그래갖고 재개발로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지금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아파트로만 가는 겁니다.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 광주가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아파트를 통한 뭐 개발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나 지금 광주 도심은 굉장히 녹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한 교수님. 네. 결국 녹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공공의 공공 재정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아주 막 큰 그림에 의해서 다 공원으로 묶거나 뭐 이렇게 묶어놨다가 도저히 이제 그것을 사들일 재원이 없으니까 소위 일몰제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풀어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일몰제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녹지를 얻는 방법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 원칙인데 지금 사실 이 어떤 이 저성장 시대에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할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다음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결국은 밀도를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거가 뭐냐면 이동과 교통의 수단이 차지하는 공간들이 줄어듭니다. 예컨대 도로들이 줄죠. 그러면 도로가 준 만큼 녹지가 생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피스나 이런 그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이제 바뀔 여러 가지 공간들과 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녹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산업적으로 부적격한 어떤 부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기간에 무슨 공원으로 지정해서 그거를 재정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이 도시 전체를 재구조화해서 우리가 총 녹지량을 얼마큼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과 로드맵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충족해야 우리가 이제 소위 삶의 질이 그나마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교수님 뭐 생각하기에 좋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뭐 두 가지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또 시기적절하지만 그 도시에서 공원을 주창한 게 의사들이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 전염병 그런 예방을 위해서 어떤 그 서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또 주창을 했고 또 지금 현재 또 서울의 재미있는 케이스는 뭐 대한항공 송현동 땅을 서울시에서 사들여서 공원으로 바꿉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광주를 이렇게 자주는 안 오지만 한 학기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광주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비엔날레, 뭐 디자인 비엔날레, 뭐 이런 건축 일도 광주 폴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성이 좀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그 광주의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재원을 또 그런 에코를 위한 또 재원으로도 좀 이렇게 좀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도시에서 나무가 많아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어줍잖아 보인다는 경관이 나무라는 게 좀 많이 없는 데가 또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를테면 김대중 그 기념관 쪽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만 막 다 너무 그래픽적으로만 디자인이 되고 나무는 또 없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기 광주 이번에 그 민간공원 사업 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돼요. 이게 지금 비공원 시설 면적이 광주가 10%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효과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뭐로 할 수 있으면 모두가 아파트가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아파트로 돼 있고 그리고 층수가 너무 높아요. 28층까지도 있고 산 주변의 공원이라는 산보다 더 높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만일 앞으로 그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 도시 이미지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이 일단 들 것 같고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인의 개인 정원화를 시켜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사전에 그 지역, 그런 지역을 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고급 타운하우스들을 그런 데 좀 같이 섞어 넣어서 공원 면적을 좀 늘리면서, 공원 면적은 좀 줄이면서 그 주거지를 좀 더 아늑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 면적 확보를 하려면 학교나 이전적지 이런 데도 지금 지방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노후 공공청사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공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광주에서 지금 그런 게 나오면 전부 아파트로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유휴지가 나왔다는 게 오히려 광주에서는 환경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 그다음에 성정동 쪽에 금호타이어, 또 장기적으로는 광주공항 이전 예전 부지 이런 데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일신방직 그거를 지금 아파트 단지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거고 광주가 문화도시를 포기했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0여 년 전서부터 그 문화특국 해갖고 특별한 연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도 많고 지금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광주는 앞으로 문화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지금 궁금한 과제가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도시건축 선언 보면은 이제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광주는 지금 거의 물론 도시철도는 있습니다만 차량 위주의 도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지역화 도로라는 조문에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걷고 싶은 길과 보행 친화적인 녹색 교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천 계획하고 실천 전략 이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녹색 교통 추진 계획과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 그것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지금 도로의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 질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민들의 편의성을 이제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하철만 가지고 해결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트램을 들어왔거든요. 전차. 그러니까 부산식으로 트램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유명한 그 구리집 아시처럼 이렇게 골절 아주 버스를 들여오든지 아니면 무슨 남미에 있는 그 콜롬비아의 또 유명한 메데인 같은 데는 아예 도심 케이블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아주 놀라운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한 이 상황도 변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아주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로서는요, 저 광주의 문제가 이게 좀 많습니다. 길 그냥 버려두고 있어요. 말하자면 도시의 문화는 주거지 풍경 아니면 길거리 풍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에 들어오는 입구, 소광주나 동광주로 들어오는 입구에 고층 아파트 있는 뿐이 아니라 지금 송정역 그리고 터미널이 앞이 문제예요. 터미널 앞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 터미널 주변 이 기아 자동차까지가 그 거리가 거의 100m 폭에 2km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처음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광주에 처음 만나는 인상은 여기가 왜 이렇게 황량할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좀 상징가로나 이런 식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로가 좀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 프라하 같은 데 보면 바출레프 광장. 거기는 광장 그 도로 60m하고 한 1km밖에 안 되는데 중앙에다가 보행 전용 천국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예술가, 작품가,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넓은 길을 건너기도 힘들어요. 그냥 한 번에 건너기도 힘들고 신호 한 번 바뀌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길을 그냥 그대로 나고 있다는 게 아마 기아 자동차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아 자동차를 이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은 광주의 상징가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우선적으로 써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교수님, 지난 주말에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선언이지 않습니까? 네. 선언만 가지고는 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서울, 부산하고 좀 차별성을 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이제 도시계획 헌장이 따로 있고 총괄건축가가 취임하면서 이제 건축 선언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묶어서 도시와 건축이 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붙여서 도시 건축 선언이라고 통합시킨 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 부산이 다 그냥 선언하고 헌장만 있습니다.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연말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두터운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계획, 그다음에 이런 방침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선언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반영했는지를 기한하는 사람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환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환류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두 번째 차별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그냥 글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시청에 가보시면 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언이 실천될 때 2040년쯤 되면 광주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전체적인 그림하고 그것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지금 시작한 거 한 9개 정도를 군공항에 대한 뭐 구상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송 교수님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네, 네. 광주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1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론 근데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인프라적인 건축 도시는 다 얘기해 주셔서 좀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광주 상생 카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뭔가 또 뭐 요즘 문제되는 배달도 배송도 보면 뭐 독점도 있고 과로사도 있고 그런데 뭔가 저희가 그 도시 건축에서 만들어진 인프라가 그런 시민들의 경제 활동과 좀 이렇게 일치화되면서 이렇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역 화폐 이런 그 광주 상생 카드나 뭐 광주만의 또 뭐 배달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그 인권 복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과 동반 성장을 해야 저희가 만드는 건축 도시 인프라가 같이 빛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토론 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도시건축선언이라는 게 선언으로만 그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바꾸고 관련 규정도 바꾸고요. 특히 이 지역 건축가들의 생각을 좀 바꿔서 광주답게 선언에 나온 대로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도시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